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화법이 시행이 되고 벌써 한 13년이 흘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뭐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이 좀 실패한 요인이라고 보시는가요? 이제 보통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할 때 뭐 130조를 쏟아 부었는데 효과도 없다라는 식의 그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판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근거 없는 비난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네네. 시점에서 무슨 얘기인가니 뭐가 저출산 예산이냐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은 사회보장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차피 저출산 현상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회보장 예산. 그래서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도 그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 출산, 돌봄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행위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임신, 출산, 돌봄 그거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굳이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저출산 현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예산을 투입을 안 했겠느냐, 안 해야 됐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나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도 나중에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저는 그걸 결정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죠. 이걸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냥 되는 대로 붙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써놓고서도 안 돼? 그럼 그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럼 우리 사회보장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구별을 이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당초 돼야 될 기본적인 사회복지도 안 돼 있고 이 맞벌이 사회로 이동하면서 들어가야 될 이 가족 위험을 보장하는 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예산을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잘못 붙인 거죠. 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돼야 될 일을 되게 한 거. 네. 거기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네. 처음부터. 2004년도에 그렇게 저출산 합계 출산율에 아주 낮은 수치가 나오니까 아마 정부로서는 정책 홍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런 유의 그 정책들을 모아서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대국민에 대한 일종의 전시적인 정책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있는 정책, 없는 정책을 다 끌어다가 예산의 총액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 모두가 저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라고 예산의 규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3차 기본계획에서도요. 정책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대입 시의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출산율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 의료, 교육, 뭐 재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정책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착시 효과 때문에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실효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고착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 예산 투입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다. 네. 여전히 모자라다. 예. 근데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틀렸다. 무슨 얘기냐면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독박 육아하지 않고 이제 같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 경력 단절을 안 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했다. 발상을 바꾸어서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보는 관점이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관련 예산이 늘었고 저출산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의도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출산율을 그 정도로라도 잡아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출산 주체로서 청년 세대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진단이 자꾸 엇갈리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불안하고
주거가 불안해서 그렇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다음 살 집도 마련해주면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하고 아이를 낳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접근은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을 해결해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하고 아이를 낳는 요인은 이게 분리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삶의 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요, 상식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아이를 낳을래?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그 벌써 탁 나올 수 있는 답이 독박 육아 안 하면 낫겠죠. 경력 단절 안 하면 낫겠죠. 예, 내가 사회생활 할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그럼 주거 보장되고 일자리 보장되면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젊은 여성들이 주거 보장도 일자리로 보장됐는데 한계가 있죠. 내가 결혼하는 순간 10월 뒤에 입성을 한다. 젊은 여성들은 내가 비록 뭐 1년 12달 중에 10달 정도만 비정규직 일을 하고 조금씩 벌어도 그 돈 모아가지고 1년에 저기 5박 6일 홋카이도를 갔다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낫지 뭐 굳이 결혼해가지고 10월도 입성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돌봄하면서 독박 육아 쓰고 이제 비혼이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덩달아서 남성들도 어떤 그런 부양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또 이제 낳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요지는 아이를 낳지 않는 요인을 이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은 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런 것만 해주면 나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물론 저출산에 직접 관여된 예산 없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반의 조건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육이잖아요. 그러면 보육에 대한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저출산을 제고하는 효과가 한 2, 3년에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연구 보고서들이 저출산의 요소, 어떻게 해주면 아이를 낳겠냐라고 대답하는 그 연구 결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한 진단으로 보지는 않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대체 비율까지 낳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자녀를 낳은 이유가 뭐냐를 찾아봐라. 제가 그 주장을 2016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직도 일단 앞장서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러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없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많이 있을수록 좋죠. 보육 예산 뭐 일정 부분의 출산율을 몇 년 동안 아주 짧게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지속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가 좀 지원해 줬더니 그 총량은 놔두고 다른 총량의 양육 비용을 또 투입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누리과정 22만 원, 20만 원 지원해 줬더니 그 비용은 아이에게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시키는 경험의 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데 조금 정책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늘려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출산하고 보육하는 거의 가치, 가치 개인들이 느끼는 가치, 그거를 국가 정부로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저출산을 제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우리가 아기 낳는 무슨 도구냐라고 반론하듯이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위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운 숙제로 남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이나 이탈리나 그리스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모든 국가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들이 경제 활동 많이 하고 산업의 생산성 높이고 사회 보장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안정성을 담보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요. 가족과 출산의 중요성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이를 그게- 낳아서 키우는 가족들은 가족의 가치가 높고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건 크고. 아니에요. 가족의 가치가 뭐 저출산하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낮고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높다.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인식을 유지하고 갖추고 있는 것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 동기를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맥락이죠. 그 우리는 가족 그러면은 혼인신고 꼭 하고 그렇게 사는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비혼 출산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근 2%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2% 수준인데 OECD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50%, 60% 이러잖아요. OECD 평균이 40%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는 꼭 굳이 그렇게 딱 정형된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인 세대가 내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즐거움, 기쁨, 경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독박이 아니라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독일이 그 정책 전환을 하면서 아빠들이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을 느끼는 근데 그게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남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입 여성들이요. 그 가입 여성의 부모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1세대 여성 취업을 했던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가입 여성이. 근데 그 세대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딸을 낳은 부모들은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너 네 인생을 개척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성장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약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고 좋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출산과 가족에 대한 그 선택적인 가치는 굉장히 취약한 세대가 이 세대일 거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쏠림이 굉장히 많죠. 가치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동안은 여성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집 밖을 우선 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지 내가 인간의 본래의 아주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해를 했던 첫 세대의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이제 아마 원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인식의 측면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서 저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양육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를 보지만 몇 해 전에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 금요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하고 월요일 날 그 신생아와 함께 장관실에 출근을 한 장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 아이와 함께 가서 의사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 연구소의 소장이요. 캐나다에서 연구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 30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그 캐나다에서 온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의 소장 교수가 아이를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살 채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재우면서 강사 캐나다에서 오신 교수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10년 전 일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 아이를 안고 재우면서 오늘 강사는 이런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저희 대학 학생들은 이해가 많아서 인식 제고가 많아서 안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해보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교수가 자기 개인 애를 데리고 와서 업무 시간에 소개를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친절한가, 인식을 정말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것을 꼭 공동체의 공간, 공동체의 비용 지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키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견딘다는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애주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저출산은 전반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될지를 예측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보육에 대한 예산 투입의 규모와 더불어서 그 이후의 교육까지도 혹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걸 확인되어야 출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임 여성들이. 네, 역시 그러면은 앞으로 보육 예산 생애 전반기 6세까지 예산처럼 그 이후에도 네. 부담을 줄여주는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정책들이 저출산 정책들이 지나치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육아휴직을 1년간 보전해서 급여를 뭐 80% 지급하겠다. 여기에서 저출산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정부의 발상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년 하고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내가 육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회 재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책임을 올곧이 여성이나 아버지가, 엄마나 아빠가 담당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육아를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서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혼자 집에서 육아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재반 구조, 인프라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같이 쌍둥이로 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자꾸만 하나씩 독립적으로 들어가요. 단편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늘어져 네. 있다. 그래서 정책 간의 상승 효과를 서로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는 어떤 포인트가 더 담겨야 할지, 어떤 정책 수단들이 가능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